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의 경찰관 한 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경찰관은 이선균 씨 수사를 담당한 마약범죄 수사계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일시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국내 체류 기간에 자신을 소환해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소환 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한 배우 이선균 씨 수사정보 유출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천청 소속 경찰관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일까요? 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에 체포한 이 경찰관의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경기 남부청은 지난 1월 22일에도 이 인천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고요. 어제도 5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선균 씨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이런 서류나 이 증거품을 확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구체적 혐의자를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명을 특정해서 체포를 한 상황이고, 근데 체포된 이 경찰관의 소속을 보니까 마약범죄 수사계 소속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선균 씨 수사는 마약범죄 수사계에서 했는데 예. 이번에 체포된 경찰관은 이 부속실에 근무하던 간부급이었습니다. 간부급 마약범죄 수사계가 아닌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게 수사 정보를 다른 어떤 사람이 유출했다거나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라고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부속실이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 그러니까 실제로 마약 수사를 했던 담당 수사관들에게 보고를 받거나 예. 감독할 만한 지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중간에 끼어들었을 가능성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직급이 간부이기 때문에 이 담당 수사관들에게 이런 수사 자료나 수사 정보를 요청을 했을 때 네. 이제 하급직에 있는 이제 수사관들이 거부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담당 수사관들로부터 수사 정보를 넘겨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부급이기 때문에 간부급들 서로 이런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부급에서 보일 수 있는 정보를 본인이 취득해서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고 누군가에게 얻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공범도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이제 수사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다만 공범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에 유출할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넘겨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추가 수사가 좀 필요한 보입니다. 피의 사실 공표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 등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이번에 이제 체포된 이 경찰관 같은 경우는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피의 사실 공표죄와 또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죄는 사실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형인데요. 피의 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예.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피의 사실 공표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수사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혐의점을 찾았으니까요. 예. 이거 관련해서 나머지 증거 분석이라든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정보를 누가 제공을 해줬느냐, 그리고 또 이거에 관여한 사람 또 없느냐, 그리고 이런 정보를 가져왔을 때 외부에 어디에 유출했는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내용이 이게 인천경찰청에서 일어난 일이고 경찰청에서 직접 이거에 대해 수사를 하면 아무래도 공정성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인천 경찰청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 스스로 좀 수사를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경기 남부 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협에서는 이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 내부에서 얼마나 이런 수사 정보가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이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체포된 경찰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연루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또 특히 더 위에 있는 상급자가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 내부에서 이런 수사를 하게 된다라면 제 식구 감싸기식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변호사협회 주장인 것이고요. 지금 아직 체포가 된 상황이고 더 나온 것은 없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 관련 내용이죠. 지금 국내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종섭 호주대사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환 촉구 의견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가 피고발인 신분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이제 피의자 신분인 건데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뭐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본인의 그 입장을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명한다는 내용이 법리적 주장이라든지 뭐 다른 증거관계에 대한 소명을 할 수도 있지만 절차와 관련해서도 어떤 의견 진술이나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이종섭 대사 측에서 내보낸 거는 귀국한 일정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좀 잡아달라 이런 뜻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측에서는 본인이 지금 국내에 있는 동안 좀 빠르게 소환을 해달라라는 것을 이렇게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했다라고 보면 네.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언제까지 있을는지 지금으로서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소환 일정을 특정 뭐 날짜에 맞춰서 진행하고 맞추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일반적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수사 일정 같은 걸 잡을 때는 예. 아무래도 직접 출석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와 계속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가능한 날짜에 이제 조사 일정 잡을 수 있도록 수사관과 이게 계속적으로 조율을 통해서 날짜를 잡고 있는데 지금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좀 해외에 거의 체류하게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주호주대사니까. 예, 예. 주호주대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일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체류하는 날짜에 맞춰서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뭐 언제까지 국내에 있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까? 4월 중순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5월까지 넘어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공수처는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 소환을 뭐 하겠다, 언제 하겠다, 얼마나 준비했다 이런 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서 추가 소환은 하겠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공수처에서 말은 하고 있습니까? 네, 1차 조사가 끝난 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출국 금지 연장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에 대한 한 번의 이제 조사만으로는 좀 불충분하다라는 입장인데 예. 아직까지는 언제 조사 일정 잡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근데 귀국했음에도 곧바로 소환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공수처가 추가 조사를 할 만큼 내부적인 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는 지난 1월에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수사를 할 때는 압수를 진행을 하면 압수 분석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혐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증거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하급자부터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급자를 조사하게 되는데 예. 아직까지 공수처가 1월에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결과 이 포착한 이런 압수물의 물품에 대해서 분석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다 마쳐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급자였던 이종섭 대사를 아직까지 추가 조사를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수처가 입장을 냈고 이종섭 대사가 국내에 들어온 뒤에 빨리 소환해달라고 하고 지금 공수처는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까지 됐는데 공수처의 지금 내부 분위기나 지금 내부 지도부적인 그런 상황들 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 1월에 이 예. 김진욱 초대 처장과 여운구 차장이 이제 퇴직을 했는데요. 임기 만료 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김성규 부장검사가 대행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에 이 김성규 부장검사도 사직서를 제출을 해서 지금 계속 대행의 이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떠한 정치적 결단이라든지 아니면 조사 일정이라든지 조사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백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혼선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 깊어지는 공수처의 상황일 텐데 수사에 어떤 영향 미칠지 이 부분 역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건을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건 좀 양형 기준보다 중형이 선고된 사례예요. 명품 시계를 가짜 시계로 바꿔치기 한 일당. 이것도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이제 선고된 피고인 3명은 명품 시계를 살 것처럼 속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로 이제 바꿔치기해서 특수절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네. 이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시계의 6점,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 39억 6천만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시계를 태국 시계 판매상으로부터 살 것처럼 부른 다음에 이 사람이 태국 판매상이 잠깐 이제
이제 다른 이 주의를 흐트린 다음에 예. 이 시계를 다른 미리 준비했던 같은 모델의 가짜 시계로 이게 바꿔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도를 한 건데요. 예. 그런데 이 태국 시계 판매상이 이거를 눈치를 채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오히려 본인들에게 가짜 시계를 팔았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무고죄도 저지른 혐의가 있습니다. 참 별 일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형량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8년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양형 기준에 따르면 양형 기준의 최상한형이 5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양형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그렇네요. 중형을 선고를 한 거죠. 네. 그렇게 중형을 선고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사실 이번 범행은 세 명이 이제 저지르게 된 건데 사실은 예. 이번 범행에서 주도적으로 이 범행을 설계한 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은 주도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들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나머지 한 명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거든요. 체포가 되었을 때도 나머지 한 명한테 뭐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 이런 쪽지를 주고받다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태도가 재판부가 봤을 때는 본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수많은 일들에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뭔가 원래 일반적인 판례보다 높은 중형들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은 양형 기준이라는 거는 권고에 불과하지만 네. 그래도 재판을 받는 사람들마다 형평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판사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 같은 죄인데도 누군가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고 같은 죄인데 누군 굉장히 가변형을 그렇죠.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라는 건 형평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제기되는 비판 같은 경우는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범죄인을 교화를 하거나 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양형 기준에 반드시 예속되지 않고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판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양형 기준에 비해서 반성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죄를 뉘우치는 태도가 너무 없다라고 예. 봐서 중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는 시계 2점 태국인 판매자에게 돌려주라라고 그러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시계 없는 것도 좀 있다고요. 네, 원래는 6점을 이제 빼돌렸는데요. 예. 2점은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점에 대해서는 이 경찰에서 압수를 해서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재판부가 2점에 대해서는 이 원래 소유자였던 태국 판매상한테 돌려줘라 명령을 했는데 나머지 4점에 대해서는 사실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2점에 대해서만 이제 돌려주라는 이 명령이 나왔고 나머지 4점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소유자가 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민사적으로 이 4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할 만한 이 여력이 있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예, 법원에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오늘 사건 현장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